네, 안녕하세요. 도서관의 날을 맞아서 이슬아 작가와의 대화에 사회와 대화를 함께할 이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슬아 작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고 책 만들고 팔고 최근에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작가 이슬아입니다. 남편과 함께 귀여운 행사에 오게 돼서 기쁘고요. 선유도서관은 제가 몇 년 전에도 혼자 와서 강연을 너무 재밌게 한 기억이 있는데 결혼해서 같이 와서 기쁘고요. 네,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간을 맞아서 그렇게 뜻깊은 행사하게 되어 기쁩니다. 무대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차 타고 왔는데 뭐랄까 김현증처럼 어디서나 잠에 들거든요. 정말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자는 사람 아시나요? 정말 방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딥슬립에 드시는 분과 함께 왔었는데 또 여기서 뵈니까 초롱초롱하네요. 수어 통역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께도 미리 감사 말씀 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행사를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희 오늘 같이 점심 먹었죠. 사실 한국에 와서 이제 행사를 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요. 지난 주말에 남해에서 한 거 말고 이렇게 서울에서 한 것이 좀 오랜만이고, 그 전에 한 달 전에 저희가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그 피렌체 도서전에 가녀장의 시대로 초청받아서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한국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많이 열리고 특히 서울에서는 이런 문화 행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뭐 행사 인원이 많을 때도 있고 되게 적을 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우리 기억으로는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특히 유럽에서 우리나라 소설이 그렇게까지 환대받았던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환영받을 거라고 기대를 안 하고 갔었거든요. 저는 네. 3명 올 수도 있다고 한 3명 정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참여의 의의를 두자 하고 이탈리아에 갔었는데 정말 그 도서전에 가녀장의 시대 이탈리아어판을 든 사람들로 너무 꽉 차 있어서 저희가 모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엄청 많이 웃으시고 한국 독자님들보다 더욱 뜨거운 박수를 계속 치셔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박수를 치시고 너무 웃으시고 그리고 특히 가녀장의 시대 속의 어떤 유머나 가족의 정서라는 게 이탈리아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유머였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저희가 모두 같이 이제 겪었잖아요. 그래서 책 만든 이현실 편집자님은 막 저 뒤에서 계속 울고 계시고 저는 사실 저도 계속 너무 울고 싶었는데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울면 이런 대접이 그 익숙하지 않은 게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게 티가 나면 역시 동양에서 온 변두리 여자 작가라는 게 티가 나니까 항상 이런 대접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되게 편안해 보이게 언제나 유럽에서 이 정도 환대는 받아본 것처럼 되게 편안해 보이게 행사를 했지만 사실은 극도로 놀랍고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환영받은 게 그렇게 하다가 다시 저의 본진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행사를 한 게 되게 저한테 뜻깊고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어쨌든 가부장이라는 체계가 저희한테는 익숙한 것인데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통용돼 왔는지를 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일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그런 그 가부장에 대한 어떤 공통된 정서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이탈리아 중년 남녀 독자님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독립을 안 하니까 간여장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그분들의 주된 질문 중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낳고 싶다고 한 분이 거기다 그곳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상당수. 어쨌든 저희가 저는 도서관에 날이 있다는 걸 사실 몰랐는데 이번에 행사를 맞아서 또 알게 됐어요. 평상시에 도서관을 좀 자주 활용하시나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그 대학교 때까지 도서관 진짜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는데 글을 잘 쓰고 싶으면 도서관밖에 사실 답이 없죠. 그리고 모두에게 열려 있고 진짜 많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을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허름한 동네에도 그런 도서관 하나쯤 있다는 게 늘 좋은 복지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고 도서관에서 뭐 친구랑도 가고 뭐 연애도 하고 그랬지만 가장 좋은 건 역시 혼자 가는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연체를 하거나 그런 아이는 아니었나요? 연체는 저는 별로 안 했는데 많이 네. 하셨을 것 같아요. 막 그쵸. 제가 제 무덤을 팠네요. 그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너무 신기한 게 작가를 꿈꾸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이 도서관을 좋아하면서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고등학교 때는 작가가 되고 싶은지 몰랐고 그래서 고등학교가 끝날 때까지 도서관은 잠이 잘 오는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성인이 돼서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인프라가 동네마다 있었다는 것이 아쉽고 그때 좀 더 누릴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오늘은 이스라 작가의 근간인 갈등하는 눈동자에서 다루는 여러 권의 책들 그리고 작품들을 경유하면서 이스라 작가의 쓰기 그리고 시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책이기도 하지만 서점 페이지에도 보시고 이제 작가 소개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혼 작가가 공동 저자로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 실린 인터뷰를 같이 하기도 했고 통역, 번역 그리고 시 집필로도 참여했고 가장 중요한 건 사진으로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만든 책 중 가장 좋아하는 표지를 이원 작가가 찍기도 했고 지금 저희 무대 뒤에 틀어놓은 이 사진도 이원의 작업이라 이거 맨 뒤에 실린 사진과 같은 사진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그리고 두 작업자가 협업한다는 것 그리고 책 내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 독자님들과 대화 시간도 있죠. 네, 저희의 일방적인 이야기는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 이야기가 끝나면 질문해 주시는 독자님들께 친필 사인본을 10권 정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야기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에게 이제 여쭤봐 주십시오. 이스라 작가의 북토크를 할 때마다 언제나 좀 설레고 또 같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 작가가 너무 빠르게 작업하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작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동료로서 글을 볼 때마다 벌써 다음 책을 내고 있다니 그런 감각이 되게 있는데 벌써 15권을 내셨잖아요. 언제 다 쓰신 거예요, 제가? 돈 벌으려고 그랬죠. 돈 벌어서 전세빚도 갚고 대출금도 갚고 좀 항상 어쨌든 완전 생계형 창작자이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처리해야 할 경제적인 동력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근데 그게 한 7-8권째 책 정도로 약간 해결이 되어서 책이 잘 된 덕분에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 이후의 왕성함은 자신감이랑 컴플렉스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데라는 자신감 더하기 지금까지 낸 책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난 이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막 빠르게 갱신하고 싶어서 되게 덧씌우듯이 작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폭주기관차처럼 계속
하다가 이제 이원처럼 차분하고 느긋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사니까 이것도 일종의 약간의 정신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속도를 늦추면서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저를 너무 갈아넣는 방식으로 일하고 싶지 않아져서 진짜 지금은 막 조바심 가득한 채로 막 차기작을 엄청 부지런히 쌓으면서 하지 않고 잠깐 비워두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혼도 벌써 꽤 많이 냈잖아요. 한 7, 8건 되지 않나요? 네, 8권의 책을 썼는데 스라자카를 만나고 나서 저는 저대로 정신병이 심해져가지고 더 빨라져야겠다는. 네, 저는 이제 느려져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고 좀 중간에서 만나시죠. 그렇나요? 자꾸 조바심이 나가지고 네. 어, 궁금해요. 이혼의 8건 중에서는 이렇게 시집, 산문집, 서간집, 그리고 사진 산문집 이렇게 장르가 있을 텐데 최근에는 무슨 책이 자기 책 중에 최애예요? 저는 이게 계속 변하거든요. 어, 현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의 책은 고상하고 천박하게 김사월이랑 함께 쓴. 네, 김사월 동료 작가와 함께 쓴 서간집이고 사실 이럴 때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이요 이렇게 말하면 멋질 텐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집도 사실 되게 마음에 들긴 합니다. 이것이 좀 감동스러운 이유는 어쨌든 쓰는 사람이 자기가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슬아 작가는 어떠세요? 어떤 책이 현재 슬아 작가의 최애일까요? 전 최근에 좀 제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원래 15권 중에 좀 가장 불태우고 싶었던 책이 그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였거든요. 왜냐하면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거랑 이제 일가니스라스 필집이랑 같이 불태우면 좋겠다고들 생각했는데 활활 그거 소장하고 계신 분도 다 찾아가서 이렇게 너무 많을 텐데. 그러게요. 그렇게 조용히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책을 낸 지도 벌써 지금 10년 가까이 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던 그 책이 요새는 가장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너무 젊은 작가지만 어쨌든 데뷔를 좀 빨리 해서 지금 첫 책을 낸 지 10년 정도 됐는데 원래는 그 첫 책, 그 빨간색 만화책이 제일 부끄러워서 저 이런 것만 하는 작가 아닙니다 하고 만회하려고 글을 진짜 열심히 썼는데 네. 다시 돌아보니 그런 책은 작가마다 인생에 한 권밖에 못 쓰는 거구나. 그렇게 귀엽고 서툴고 너무 투박할 정도로 정직한 책은 그리고 또 돌아보면 그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가족의 역사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가족으로부터 우리 가족이 너무 또 멀리 와버린 거예요. 지금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 아빠의 모습을 돌아보니 그래서 그렇게 거칠게라도 서투른 이야기를 남겨놓은 게 그냥 너무 지금은 소중하고 귀엽다. 그리고 조금 안쓰러울 만큼 열심히 했었다. 그 생각에 저는 이제 그 못생긴 만화책을 약간 좋아합니다. 만화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각 작업과 텍스트 작업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그런 책은 다시 없을 예정인가요? 만화책이요. 네. 아무래도 그림 그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글이 훨씬 빠르잖아요. 네. 그래서 만화는 다시는 그 이후로 안 그렸는데 만약에 제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다면 다시 만화를 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기는 우리 글 같은 거 진짜 지루해서 안 읽을걸요? 특히 시. 표정이 되게 안 좋으세요. 제 책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모르죠. 아기가 시를 더 좋아할 수도. 짧아서 더 좋아할 수도 이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어린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만화를 생애 2번째 만화책을 그리게 될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한 작가를 따라서 긴 시간 그 작가의 책을 쭉 읽는 것이 좀 되게 즐거운 면이 있는 게 작가마다 그 사람이 천착하는 화두가 있잖아요.
그 이슬아 작가의 경우에는 가족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가족에서 시작되는 한국에서의 어떤 경제 사회적인 변화들 같은 것이 이슬아 작가의 책들에서 굉장히 많이 읽힌다고 느끼는데 그래서인지 이 사람의 가족과 내가 독자가 되면서 라포가 계속 쌓여서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변천사 그리고 그 변천사에서 시작되는 한국에서의 변화들 같은 걸 알게 돼서 되게 독자로서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쓰겠지만 또 요즘 쓰고 싶은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저요.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요? 네, 좀 더 잘. 원래 너무 하고 싶은 얘기 약간 말하면 조금 새어나가기 때문에 비밀로 아, 해도 그래요? 될까요?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말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세요? 다음 소설에 대해서 음. 이야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네. 근간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를 해보죠. 어쨌든 갈등하는 눈동자는 미스라 작가가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칼럼들을 묶으면서 시작된 책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어요. 칼럼이라는 글쓰기가 사실 엄청 특수한 성격을 띈 글쓰기잖아요. 그리고 출판사들이 사실 묶어서 한 권 분량으로 내는 걸 좀 지향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것이 책으로 묶이게 됐나요? 이원 작가도 그 신문에 연재를 하시잖아요. 근데 좀 신문이란 지면이 약간 팍팍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건조할 때가 있죠. 맞아요. 음,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문학이 굉장히 한가해 보일 정도로 되게 음, 시급하고 중대해 보이는 일들이 일단 1, 2, 3, 4 오면에 있고 음, 좀 넘어가서 이제 문화 예술 코너 칼럼으로 가면 우리 같은 사람들의 글이 음, 나오잖아요. 음, 근데 그 페이지 속에서도 너무 말랑말랑한 글을 쓰기엔 옆에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사설들이 배치되어 있고 음, 근데 그 와중에 내 문체를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그럼 어떤 정도의 정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문일수록 굉장히 촉촉한 것을 드리고 싶다는 또 반항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의 글도 신문에서 조금 튈 정도로 좀 물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장에. 저도 그랬어요. 칼럼이 굉장히 딱딱하고 건조하고 좀 지루해 보이지만 내가 칼럼을 읽고도 이렇게 문학 읽은 것처럼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구나. 그런 정도에 도달하려고 좀 문장을 많이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쓰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보통 뭐 나의 개인적인 뭐 감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시기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과 내가 요즘 시청하고 있는 콘텐츠를 엮어서 쓸 때가 많은데 계속 이것을 읽을 독자의 마음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 단위로 그 독자한테 이렇게 뭔가 걸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는 독자지만 이게 단순히 이 생각을 말하는 나만의 글로 그치지 않고 들어봐봐 이거 당신 얘기기도 하잖아요 라고 어딘가에 엮이도록 문장으로 계속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좋은 대화를 할 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도 모르는 사건 근데 제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이혼한테 말을 할 때 따다다다다 정보도 알만 할 수 있지만 봐봐, 너 옛날에 이런 일 있었잖아. 근데 사실 그 얘기랑 되게 비슷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이 얘기를 계속 연결해주는 중재자로서의 문장이 좀 제가 칼럼을 쓸 때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신문의 여느 글들이 그렇듯이 어쨌든 시성이 있고 지금 들었을 때 누군가는 찬성하고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이슈들 앞에서 되게 문장들이 딱딱해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문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날씨와 얼굴이라는 칼럼집도 그렇고 이스라 작가가 전에 출간했던 그리고 이번 책 안에서의 수라 작가가 쓴 글들도 그렇고
그런 태도가 되게 좋았어요. 신문에 실리는 글이라고 해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회적인 화두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지 않아 언제나 아름답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칼럼을 읽으면서도 아, 우리가 지금 해야만 하는 중요한 고민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편의 문학으로 볼 수도 있고 에세이로 읽을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어느 틀에 넣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 있는 글을 계속 쓰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 글쓰기가 칼럼이라는 장르에서 되게 어렵다고 느껴왔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산문집이라고 어쨌든 분류를 했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에세이도 사실은 산문이고 인터뷰라는 장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산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세이라는 장르가 우리 안에서 되게 오해되어 왔는데 그것이 단순하게 작가가 1인칭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는 것만이 에세이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로 향하는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에세이의 여러 형태를 보여줬다는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세이라는 장르의 위대함에 대해서 아직 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학상도 시 문학상, 소설 부문, 심지어 평론 부문 그리고 희곡까지 있는데 에세이 가지고 문학상 하는 데 없잖아요. 그리고 등단이라는 것도 거의 에세이로 등단하는 절차는 없기도 하고 항상 이제 시랑 소설 아래에 에세이가 있다는 좀 낡은 그런 통념이 있다고 느끼죠. 그리고 에세이가 가장 이런 게 뭐 책이면 나도 쓰겠다 싶은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 이제 에세이 매대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만만함, 그냥 이제 자기 인생 조금 갖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통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 에세이라는 장르를 너무 좀 좋아하고 이것을 잘 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에세이 안에서의 예술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 책도 뭐 칼럼집, 인터뷰집 이렇게 안 하고 편집자님이 그냥 이스라 에세이라고 그리고 에세이의 모험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그만큼 한 에세이 안에서 산문이 시도할 수 있는 가볼 수 있는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못할 수 있는 정도가 많은 만큼이나 잘할 수 있는 정도도 되게 다양한 장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세이 잘 쓰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픽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떨 때는 소설가의 용기랑 또 다르게 또 어렵고 멋진 것이다. 항상 에세이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해봤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구간들이 너무 많은데 이스라 작가 목소리 통해서 낭독을 통해서 청해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 23페이지에서 25페이지 사이에 사오리 그리고 홍예린 격투가가 충돌하는 장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장면을 좀 낭독을 청해서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24쪽 두 명의 여성 격투가가 이제 싸움을 끝낸 부분입니다. 사오리는 상대의 은퇴 소식을 듣는다. 그러자 눈가가 시뻘개지도록 운다. 그는 아는 것이다. 격투기를 원해도 계속할 수 없는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중히 인사한다. 저를 은퇴 시합 상대로 골라줘서 고마웠습니다. 그것은 적을 아끼는 마음이다. 이기기 위해 연구하다가 너무 잘 알아버렸기 때문에 함께 힘껏 뒤엉켜 보았기 때문에 사오리는 홍예린이라는 적을 아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는 정말 강력한 여성부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수하러 갈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내 안에서
복수라는 단어가 새로워진다. 여기서의 복수는 당신을 잊지 않겠다는, 당신에게 견줄 만큼 내가 훌륭해지겠다는, 그때까지 당신이 그 자리에서 건재하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격투기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스포츠지만 상대가 완전히 망가지기를 바라는 격투 선수는 없다. 그것은 다시는 싸울 수 없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싸워놓고도 서로의 평안을 진심으로 염원하는 두 선수를 본다. 상대가 무탈하길 가장 바라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적들일 것이다. 어떤 시공간에서는 폭력과 사랑이 충돌하지 않는다. 복수에 한없는 존경을 담을 수도 있음을 격투기판에서 배운다. 저는 이스라 작가가 격투기에 대해서 쓰는 문장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격투기의 팬이 되셨나요? 그 이랩에 이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원이 격투기의 팬이거든요.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고 매일매일 꽃과 화분을 가꾸는 남자지만 격투기와 농구 게임을 매일매일 보기도 하는 되게 입체적인 사람이고요. 격투기 원래 그냥 사실 서로 그 패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서 잘 못 봤었는데 이원이 즐기고 있어서 저도 같이 봐보니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룰들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폭력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너무 존경스러운 점들이 많았어서 그리고 격투기 선수들 항상 끝나자마자 링 올리자마자 서로 껴안잖아요.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고 진짜 인간이 뭘까 너무 감탄하게 되는 장르여서 이원을 따라서 같이 봤었습니다. 격투기라는 것이 결국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세계랑 또 분명하게 다른 점들이 있어서 끌리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작가로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쓴 글이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손에 잡히는 것은 글 한 편뿐인 그것을 진단해 주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런 점에서 격투기 안에서의 어떤 승리와 패배를 나누는 그 보상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패배한 자가 복수를 꿈꾸기로 하는 어떤 이런 체계가 문학 안에서는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걸까 그런 고민도 해보게 돼요. 이를테면 이스라 작가에게 문학 안에서의 복수 같은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문학에서의 복수. 그러니까 복수는 사실 진짜 큰 정념인 게 그 다음인 거잖아요. 당신과의 다음을 내가 준비하겠다라는 감정이니까 그래서 미래를 이제 그 사람을 걸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글쓰기 수련했던 글방에서도 수없이 일어났던 일인 것 같아요. 이제 링은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주제로 글을 써와서 매주 평가를 받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같이 저랑 수업 들었던 지금 너무 잘 활동 중인 안담 작가가 있어요. 근데 안담 작가가 이번 주에 같은 주제로 너무 좋은 글을 썼고 제가 그 주에 따라 너무 못 썼을 때 이제 그 평가의 격차가 너무 갈렸을 때 다음에 그 잘 쓰자 안담보다 잘 쓰자 이렇게 되는 그런 목표 지향도 바뀌는 것 같고 또 그런 복수도 있죠. 에세이스트들의 특징인데 제가 이제 안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훗날 제가 잊을만 할 때쯤 안담이 저를 가지고 진짜 이건 복수다 싶은 그런 에세이를 들고 왔을 때 항상 아 모든 것은 업보구나. 내가 내 친구를 그렇게 쓴 결과 나도 이렇게 소비되고 서로의 재료가 되고 풍자당하고 이렇게. 풍자당하고.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잘 쓴다는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등하게 잘 쓴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지만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작가인 걸 나는 내가 다르게
나는 나만 쓸 수 있는 장르를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사실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료 작가들이 너무 활발하게 잘 활동 중이고 그들이 정말 멋진 신작을 냈을 때 항상 이건 진짜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는 것이다 라는 걸 발견했을 때 항상 그 조금씩은 음, 어두워졌다고 회복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음, 그거를 태연하게 음, 받아들이기엔 저 아직 너무 젊은 것 같고 음. 그러지 않으세요? 헌 작가님도? 저는 동료들이 신간 낼 때마다 놀라죠. 음, 접어야겠다. 시를? 산문들. 저 항상 이제 시 접고 패션 모델로 전직하라고 너무 재능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혹시 직업을 바꿔서 네, 박수 치지 마세요. 어, 어쨌든 산문을 계속해서 책 단위로 계속 쓰는 사람들은 너무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일단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분량이 길고요. 한 권 단위로 묶어서 쓴다는 것은 어쨌든 200페이지, 300페이지 분량을 쓰는 것인데 그것을 칼럼처럼 2주에 한 번씩 마감을 한다고 해도 2년은 걸리는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일정한 시간을 떼어서 계속 그렇게 작업하는 동료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그것을 잘하기까지 하는 게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그 복수 아까 여쭤보셔서 생각났는데 오늘 그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 제가 속한 소속사에서 이제 제 동료 작가인 원소연 작가랑 저랑 몇 가지 그 메모를 주고받는 콘텐츠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소윤이한테 하고 싶은 몇 마디 말 뭐 이렇게 써서 콘텐츠를 만드셨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부드러운 편지도 쓸 줄 아는 분이셨네요. 몇 년 전에 남궁희 선생님 패실 때는 몰랐다면서 그러니까 제가 남궁희 선생님한테 일종의 복수를 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지금 스쳐가요. 평소에 이제 남궁희 선생님이 이제 언행으로 은은하게 저를 계속 열받게 하시다가 제가 편지로 탁 이렇게 근데 그때조차도 남궁희 선생님이 진짜로 막 절필해서 막 업계에서 퇴출되기를 제가 단 한순간도 바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가 수문 붙어 있어야 제가 또 펼 수 있기 때문에 죽기 전까지만 네, 때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다시 일어나 또 맞아야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표가 나오는 편지는 처음 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통계 자료가 있는 편지는. 어쨌든 동료로서 잘한다는 게 손에 잡히는 게 잘 없는 이 세계에서 동료로서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너무 어렵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모든 작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좋은 것을 만든다는 게 뭘까? 꼭 복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동료들한테 어떻게 좋은 펀치를 날리고 그들이 좋은 카운터 펀치를 날릴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 작가들의 어떤 업보 같은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는 숙명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동료 가장 가까운 동료 이원 작가인데요. 특히 이번 책은 이원이랑 진짜 많은 부분을 협업했었는데 사실 그 좋은 연인인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제 일을 해보고 조금 별로인 것 같으면 사실 일을 안 하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연인으로서의 사이가 되게 팍팍해진다면 연인을 잃는 게 더 어려운 거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일을 할수록 이원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동료이기 그래요? 때문에 좀 아마도 글 읽고 쓰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텍스트와 깊게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평일 5시에 여기 계신 분들의 정체를 저도 계속 아까부터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반차를 쓰시고 오신 건지 아니면 저희처럼 프리랜서이실지 궁금한데 어쨌든 읽고 쓰시는 분들이시라면 주변에 반드시 그 이미지를 잘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원은 텍스트 작업자가 본업이기도 하지만 이미지도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제가 뭔가 혼자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 이미지 기획 부분을 책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그리고 인터뷰어로 활동할 때도 인터뷰어인 작가가 텍스트로 그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사진가의 어떤 존중 그리고 사진가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 같은 것도 다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책에 주요하게 실린 시각장애인 인터뷰의 경우에도 정말 저희가 팀이 되어서 이렇게 모셔야 되는 인터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몸에 깊이 밴 겸손함이나 정중함 같은 것이 인터뷰어로 활동하는 제 옆에 너무 최고의 파트너 아니었는지 그렇게 회상을 하게 돼요. 갑자기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차 한 잔 마실래요? 네. 그래서 인터뷰 글도 쓰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이제 팀으로 같이 나갈 때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정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나랑 오히려 친구로 지낼 때는 몰랐던 이 사람의 사려 깊음 그런 걸 인터뷰 작업에서 또 종종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연인이 좋은 동료이기를 좋은 동료까지 되기를 바라는 건 사실은 좀 너무 많은 욕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연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좋은 팀원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팀에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나의 글을 계속해서 살펴왔고 그것을 정성을 들여서 글을 읽고 또 정확하게 들여봐주고 그것에 대해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동료를 만났을 때는 좀 반드시 그 사람 붙잡으면 좋다는 주의긴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혼자 쓰고 계신 분 있으면 반드시 동료와 스승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이게 외로움이 이 고립이 언제나 좀 좋은 영향은 아니어서 좋은 동료와 함께 쓰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이 책 안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글쓰기도 그렇고 세상에 많은 일이 타인을 빼놓고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글쓰기의 끝에도 타인이 있지만 글쓰기 전후로 이제 이스라 작가가 다 다녀간 타인들을 보면서 여러 종류의 갈등을 다루는데 저는 그런 게 궁금해졌어요. 최근에 스라 작가가 했던 나와의 갈등은 있을까? 최근에 네, 어떤 내적 갈등 같은 것도 스라 작가가 겪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내적 갈등 너무 많죠. 전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항상 그 PMS 기간 그러니까 생리 전주에 인성이 좀 쓰레기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이제 성격이라는 게 있는데 한 달에 한 주간은 그 인품이 너무 질이 떨어지는 건에 대해서 근데 항상 그게 어쨌든 정말 소량의 호르몬에도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근데 그건 정말 제가 호르몬의 노예여서 어쩔 수 없고 죄송합니다. 그때 제 더러운 성격을 받아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그때 나로부터 타인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느낄 정도로 제가 좀 성격이 난폭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나와의 갈등은 내가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말 그대로 내적 갈등이네요. 그쵸 이제 사람들에게 저를 노출하지 않도록 왜냐면 그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랑 그래서 헬스 가시는 거군요. 맞아요. 저 그 이원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그냥 다 씹고 버리고 헬스장을 가는 이유도 그때 성격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를 다 보호하려고 네. 그런 거였고요. 또 다른 내적 갈등 이거 되게 부끄러워서 다른 데서 고백을 잘 안 한 부분인데 제가 2019년부터 비건 지향 생활 시작했는데 항상 그때부터도 완벽하지 않기도 했고 그냥 헐렁하게 오래오래 하자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게 한 7, 8년 정도가 수많은 비건 지향인들이 가장 헐렁해지는 시기 같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처음에 나는 정말 고기 좋아하지만 최대한 공장식 축산에 일조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제 끊자 해서 정말 강성 비건으로 지내는 파워가 한 2, 3년 정도 갔던 것 같고 지금은
그게 진짜 많이 헐렁해져서 하지만 헐렁해져서 그냥 마음 편히 먹으면 좋을 텐데 제가 또 그럴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그 차곡차곡 죄책감이 쌓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먹는 거랑 좀 일치되지 않을 때 그 괴리가 너무 심해서 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편리하게 비건 지향할 수 있게 식당들도 좀 더 많아지고 선택지도 많아지면 좋겠는데 아직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헐렁하게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가 정말 편하게 먹을 때 옆에서 그냥 내적 갈등을 사실 되게 많이 그래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밥을 잠시 따로 먹어야 하는 걸까? 몇 끼 같이 먹을 필요는 네. 없죠. 근데 중간에 그 적절한 합의점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원의 내적 갈등은 뭐예요? 저요? 저의 내적 활동은 요새 주식이 자꾸 떨어지는. 시인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인상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시인도 다 주식하고 예.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시장에. 근데 시인인 것과 주식은 연관이 깊을 수 있어요. 왜죠? 주수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게 다른 뼈를. 소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예 어쨌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마음과 돈을 잘 벌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충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저런 내적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고민을 요즘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니길 바라는데 혼자일 때 인성이 너무 쓰레기라서 되게 수련 작가와 함께 산 이후로 조금 더 그런 걸 느끼는데 내가 둘이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훨씬 약하구나. 근데 이것이 뭐 독립적이거나 그런 걸 떠나서 되게 많이 의지하면서 살고 있고 뭐 이를테면 각자 바쁘게 지내다가 혼자 하루를 잘 꾸려야 하는 날 있잖아요. 수련 작가는 이제 일찌감치 출장을 나가고 그런 날에 저가 너무 빨리 쓸쓸해지고 갑자기 굉장히 빨리 취약해지고 그런 모습들을 요즘 뒤늦게 발견하면서 혼자 잘 살아간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였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선유도서관에서 강연할 때는 저는 혼자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내가 되고 싶은 혼자 사는 여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되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뭐 어느 정도는 그랬겠죠. 근데 제가 적응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자취를 10년 했는데 생각보다 10년 내내 외로웠다는 게 좀 약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그쯤 되면 물론 그래도 이제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했지만 생각보다 저녁마다 외롭네. 이게 내가 좀 유난스러운 건가 싶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쓸쓸함이라는 건 생각보다 매일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한테 적응을 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되게 좋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도 서로 타인이기 때문에 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차리게 되는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각자 침대에서 한 사람이 쇼츠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쇼츠를 본 지 한 40분이 되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제 그때 이원이 걸어 들어온 소리가 들리면 그때 그 인기척 때문에 정신이 퍼뜩 들면서 내가 지금 40분 동안 쇼츠를 하면서 내려놓고 이제 책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랬어요? 사실 전 직전까지 쇼츠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선생님 오기 전에. 어, 근데 저는 그 압박감 언제나 책을 읽고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걸 알게 됐네. 그거를 이제 책에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으면 그래도 이걸 들어서 좀 펴야지 하게 하는 그렇게 생겼잖아요. 펼치라고 만들어져 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책과 달리 실물책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읽어라 하는 압박을 이 무게감이 주고 그러다가 이제 읽다가 졸렸을 때 책 혹시 떨어뜨려서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아파요. 저는 책이 어떤 점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게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이 가진 그러니까 마치 연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담배를 피지 않지만 전자담배보다 연초가 좋은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이상한 비유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전자책보다 종이책이 훨씬 좋은데 그 네. 이유는 제가 연초를 더 좋아했던 이유랑 정확히 같다. 왜냐하면 연초는 끝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전 종이책도 마찬가지죠. 전자담배는 당최 언제 끝나는 건지 그냥 그 불빛이 꺼지면 끝난 거예요. 그것도 네. 너무 아쉽고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담배 안 펴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들어갈 듣기 전까지 계속 쇼츠를 봤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전- 이제 연초를 피듯이 종이책을 보자. 저는 너무 보면서 귀감이 많이 됐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오면 네. 언제나 이렇게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책을 단아하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진짜 독서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선수능밖에 네. 없어요. 어 그렇게 해서 또 그걸 어. 자극받아서 책을 펼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나 보다 잘까 이렇게 생각했다가 책을 펼치고 네. 그럼 책을 펼치자마자 이제 슬아 옆에서 잠들고 그렇죠. 네, 오늘에서야 알게 됐네요. 근데 그렇죠. 어쨌든 내 옆에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게, 또 다른 타인이 있다는 게 서로가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힘이 또 있죠. 그 제가 슬아 작가로서의 이슬아를 볼 때 어쨌든 짝꿍이 아니어도 타인들한테 은근히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 글쓰기에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꾸준하게 읽고 소비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내 이야기를 연결짓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타인의 음악 이렇게 타인을 끝까지 되게 부지런히 데려오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바이올린 켤 뻔했어. 실제로 근데 슬아 작가가 친구를 또 그렇게 많이 만나러 가진 않잖아요. 그 이야기 속에서 타인을 데리고 오는 빈도보다 실제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빈도는 또 적다고 느끼는데 어떤 이 사이에 또 괴리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는지 요즘에 슬아 작가는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친구 만나고 지내시는지 좀 궁금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다들 고개 끄덕여줘서 미안이 되네. 왜냐면은 뭔가 30대가 항상 한창 일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시절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글을 써야죠. 안 만나고 쓰는 글은 진짜 삽시간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혼자 있었던 사람의 문장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산문가는 그 속세 안에서 사람들이랑 부대끼면서 싫은 모습도 보고 하면서 열심히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인은 그럼 시인은 뭐 좋을 대로 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번엔 사진가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겠죠. 그래서 저희 둘 다 이제 집이 일터이자 안식처니까 너무 고립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이제 나가고요. 친구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서 글을 쓰기도 하지만 항상 바깥에서 외출할 때 식당이나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대사 같은 게 너무 좋은 글감이 되기도 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마트에서 이제
두부 고르고 있었는데 두부 코너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두부 코너 아줌마한테 옛날에 엄마들이 했던 말 생각나 이렇게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제 귀가 딱 쫑긋하면서 내가 죽어야 이 꼴을 안 보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진짜 이거는 진짜 이 두 줄은 와. 꼭 써야지 어디가. 진짜 생각해보면 이 되게 많이 반복해서 들었던 말인데 네. 너무 완성도가 높은 대사를 그냥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두부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이걸 안 보지 아이폰에 적어두는 거죠. 그게 이제 작가놈들이 하는 짓인데 저는 너무 살아있다 문장이에요. 너무 살아있잖아요. 딱 구조도 완벽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또 마트 직원으로 오래 일했어가지고 항상 마트 중년분들 보면은 남일 같지 않은데 또 그렇게 남일 같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들로 사실 우리 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 보시다가 조심하세요, 여러분. 옆에 작가놈들이 다 아이폰 메모장에 적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책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경유하면서 쓴 글들이 여러 편이 좋았지만 저는 프롤로그에서 제자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구간이 또 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낭독을 통해서 또 한번 청해 들어볼 수 있을까? 고맙습니다. 네. 정해주셔서.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12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뜻 평범해 보이는 대화를 나눈다. 최저시급 받고 알바하는 이야기, 취업 준비하는 이야기,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어릴 때 좋아했던 일들이 이제는 시시해졌다는 이야기. 세계에 대한 실망인 줄 알고 듣다가 이내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실망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게 속상해서 눈을 슥 피한다. 자신이 하나도 남다르지 않다는 느낌과 매일 마주하는 얼굴이기에 얼마쯤 마음이 꺾인 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 나는 문득 시간의 흐름이 슬퍼지지만 슬픔을 티내지 않고 다시 그 애를 본다.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닌 그 애도 나를 본다. 그 애의 두 눈이 꼭 이렇게 묻는 것 같다. 혹시 선생님은 알아요? 제가 특별한 거. 그런 말은 꼭 입 밖으로 소리내지 않아도 다 들린다. 나는 눈물을 꾹 참고 눈썹에 이 말을 품고서 걔를 본다. 너무 알지. 까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연을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에도 가게 되고 그런 지역에서는 객석에서 갑자기 1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저는 그 순간부터 강연 내내 눈물 참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이 프롤로그에도 써 있지만 막 앞으로 뭐 인공지능의 미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AI가 뭐 작가의 일을 막 그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되게 쩔쩔매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너무 형형한 내가 아는 어린이였지만 지금은 어린이가 아닌 그 얼굴이 있을 때 제가 아는 건 과거밖에 없는 것이죠. 미래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저 애의 받아쓰기를 해줬었는데 그리고 걔가 썼던 글씨를 이렇게 고쳐줬었는데 그런 게 확 떠오르면서 나는 정말 작은 거밖에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밖에 쓸 수 없구나. 그리고 작은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너무 안심이 된다. 앞으로도 그래야지. 왜냐면 그것이 결국 큰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울 뻔했어. 그 아이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어린이일 때는 그래도 격려받으면서 자라는 편이잖아요. 하지만 막 이제 22~23살 정도 뭐 대학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사회초년생으로 일할 때 사실 되게 많이 치이고 집 밖에서 나가는 하는 일이 다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도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라는 걸 매일 느낀 사람의 얼굴이라는 게 저는 너무 티가 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간절하게 물어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 교사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니까 혹시 나는 지금 잊은 것 같은데 선생님은 기억하시나요? 제가 좀 특별한 거? 라고 묻는 얼굴인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읽기에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뛰어났던 시절 그 어떤 시절에 우리가 뛰어났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해주는 타인이 있다는 게 그 한 사람이 있고 없고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진 재능도 탁월함도 다 다르지만 그것을 알아봐 주었던 사람들은 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선생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사실 인생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내가 누구한테 그 한 사람인지 음, 그 사람의 가장 귀한 핵을 알아보아주는 그 타인인지 잊으면 안 되니까 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건강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쓰는 이야기, 좋은 팀원을 만나는 이야기도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혼자 쓰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낡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알아보기 힘들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껴주고 어디가 왜 좋은지를 충분히 말해줄 수 있는 어떤 동료가 있다면 그것은 너무 복되다. 그리고 그런 동료들을 그런 동료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혼자 쓰면서 쓸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글방을 다니면서 동료들을 쌓았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수라 작가는 동료 글방의 동료이기도 했고 글방의 선생님이기도 했잖아요. 그 두 가지 역할을 다 해보면서 어떻게 변했어요? 제가 글쓰기 수강생으로 글방에 갔을 때에는 상처받기도 하고 수치심도 많이 느끼고 열등감도 많이 느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칭찬도 종종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느낀 게 어려운 감정들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시작한 게 24살 때거든요. 근데 그 애들한테 글쓰기와 문학의 매력에 대해서 설득을 하자니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들도 계속해서 글을 쓴다면 언젠가는 상처받고 또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오겠지만 어렸을 때 정말 똘똘 사랑과 자신감으로 뭉쳐놔야 청소년기 때부터 그걸 견딜 테니까 진짜 글쓰기와 맺는 관계를 최고로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나쁜 것만 쏙 빼고 다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청소년 고등학교 정도 올라오면서 근데 이 문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시간이 벌써 다 돼서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릴 수 있다는 점 내향인들 많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실 것 같아. 네. 아직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질문도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뭐 이를테면 장송의 프리랜이랄지 종말에 대처하는 캐롤의 자세, 좋은 문학 작품, 애니메이션 등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 써왔지만 최근에 봤는데 너무 좋았지만 쓰지 않기로 했던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이네요. 어젯밤에 무리해서 저희 같이 용암에게 가서 프로젝트 헤일 메리를 보고 왔거든요. 너무 좋았죠. 혹시 같이 보셨나요? 놀라. 어제 보셨어요?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용암에게 있었던 걸까 봐. 면열 좀 근데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와 이미지가 되게 그 크기랑 관련이 있다는 걸 용암액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영화관 그냥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어서 어제 용암액을 처음 가봤거든요, 사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용암액이라고 할 때마다 웃겨요. 용암액 용산 아이파크 몰이 용암액이야? 어제 그러셨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사실 많아가지고 그 우주 영화는 특히 중요한데 그 화면의 커다람이 그 라이언 고슬링이 진짜 어떠한 행사에 가서 어떠한 풍경을 볼 때 바로 그 크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것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처음 이해해서 네,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좋았겠다, 쓰지 않아도 돼서 좋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오늘 여기 선유도서관에 운전해서 오면서 쓰고 싶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또 쓰는 들더라고요. 거예요? 특히 그 라이언 고슬링 말고 라이언 고슬링에게 인물을 부여하는 그 중년 여자에 대해서 도대체 그 여자는 어떻게 그런 무던한 얼굴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그 여자의 전사를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네, 역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러워요. 어쨌든 계속해서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도달하고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오는 것이 저는 너무 흥미로워요. 인간들에게 하나씩 현생을 나누어 줬더니 그것을 꾸려 나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잃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모든 것이 끝나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 모든 것들이 문학 작품이나 이 많은 영화들로 계속 태어나는 게 너무 흥미롭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찍고 만들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희가 긴 시간을 저희 들여서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독자님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첫 질문자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죠. 꼭 질문이 아니어도 오늘 어땠는지 소회를 들려주셔도 좋고 최근에 무슨 영화 봤는지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 자유롭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십시오. 저희 딜켜내. 감사합니다. 맨 뒤에서 좀 이게 어색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원 작가님 사진 작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 사진들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되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일상적으로 보는 초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좀 멀어지려고 하시고 좀 초점을 잡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느낌들이 맞는지 좀 궁금하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구현하고 싶으신 그런 메시지나 그런 언어적인 구상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이미지 작업의 성격에 따라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되기로 할지 짧고 명료하게 말하고 싶은지를 달리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갈등하는 운동자라는 책 안에서는 제가 이스라 작가의 텍스트에서 뻗어나가는 사진들이기를 바랐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이지 않은 사진들이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이미 굉장히 많은 구체성을 띠고 있고 그들이 가리키는 타인들과 삶의 모습들이 이미
글을 읽는 것만으로 굉장히 잘 상상이 되어서 그렇다면 그것을 더 넓게 펼쳐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중심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진들을 찍고 셀렉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글 안에서 김성원 선생님 시각장애인인 김성원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김성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성원 선생님의 이야기에 덧대는 이미지일수록 너무 보는 것에만 천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명료함을 경계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신 대로 초점에 대한 것도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런 것이다 하고 딱 떨어지긴다기보다는 넓게 펼쳐놔서 독자들이 글을 읽고 사진 이미지를 읽을 때 더 멀리 자기가 보고 싶은 곳도 자기가 보고 싶은 구석도 챙기면서 이 책을 감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고 개인 시리즈 작업을 할 때는 산문적으로 찍은 사진들과 시적으로 찍은 사진들을 잘 배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리듬과 호흡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이 책에서 다른 작가가 쓴 텍스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사용하기로 한 사진들이 사실 제법 있어서 그 작업도 좋았던 것 같네요. 책 펼치면 처음에 이렇게 나무 흐드러지는 사진 나오는데 이것은 초점도 초점이지만 그 장노출로 찍으신 거죠. 그래서 좀 오래 셔터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되게 의도적으로 날아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어떤 뭔가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본다면 이거 다 날아갔잖아, 이거 인쇄 실수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 이 사진 한 장에서도 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뭔가 빛과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 같은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그것이 갈등의 성격이랑 닮기도 해서요. 시간이 든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다른 질문도 받아보고 좋은 싶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마이크 또 뒤로 드릴게요. 여기 먼저. 이렇게 저기 제가 먼저 할까요 그냥?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강연 아주 잘 들었고요. 저는 이슬아 작가님이 예전에 월간 이슬아부터 해서 가녀장의 시대라던가 그다음에 뭐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그 이번에 새로 신작 나온 갈등하는 눈동자까지 굉장히 되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그 책을 만드신 것 같아서 작가님 일상 속에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작가님의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따라 읽어주셔서 통통 튀게 다가가는군요. 외람 되지만 통통이라는 단어랑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더 통통해지기도 해서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책 만드는 건 훨씬 이렇게 차분하고 더 정적인 작업이지만 연재는 확실히 더 활기차게 그리고 도파민 넘치게 준비하고 또 진행도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쇼츠 보는 거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도 너무 마찬가지일 거고 그 사이에서 시간을 내서 일간이스라 구독 신청을 하고 글을 받아본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감사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시선을 끌려면 전통적인 작가가 했던 방식으로는 진짜 아예 불가능하고 좀 놀림받을 준비가 된 작가의 자세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통통 튄다고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나대는 작가일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 사람은 노출되는 거를 너무 좋아한다부터 시작해서 뭐 관종인 뭐 여러 가지 일간이스라 자체가 사실 너무 SNS 기반이니까 그렇게 봐주실 텐데 별로 그런 거 안 무서워하면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고 특히 이원이랑은 아예 사귀기 전부터 일간이스라 협업 같은 걸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가녀장 연재 특집 할 때는 내가 이런 가녀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설을 써볼 건데 이 포스터 어떻게 할까 해보면은
이제 기울어진 책상에서 글을 쓰는 제 사진. 왜냐면 이제 세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냉장고 여는 저의 뒷모습. 그리고 왜냐면 간여장 소설 안에서 부엌 살림이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리고 막 대파 든 사진을 오브제로 포스터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포스터 했을 때는 저한테 그 제가 쓰는 아빠의 그 노동자의 창고에서 뽑은 수많은 물건들로 포스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생활의 감각이랑 그걸 어떻게 뻔하지 않게 이미지화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미지 디렉터로서의 아이디어가 합쳐지면서 진짜 재밌는 작업을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물건들 다 가져오고 아빠 공구들 사다리 가져와서 포스터 찍고 하면서 구독자님들한테 이게 어떤 연재인지 미리 예고를 하는 방식으로 티저를 만들죠. 그 티저가 사실 그거잖아요. 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할 것인가? 음. 심지어 글의 본문을 보여주지 않은 채로. 근데 음. 그거는 이제 이미지와 아주 짧은 문장밖에 없기 음. 때문에 그때는 사실 스스로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일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 제가 옆에서 느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다른 감각을 전할까를 생각보다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그러니까 쓰는 것이 단순히 또 다른 연재를 합니다가 아닌 다른 국면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금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고른다는 것이 되게 원천까지는 모르겠지만 스라 작가가 이스라라는 작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의 반경을 엄청 넓혀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도 될까 하는 질문들 앞에서 굉장히 용감해지는 점이 작가로서 되게 뛰어난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헬스를 하는 것이 정말로 그는 오래 앉아 있는데 몸을 이렇게 꾸준하게 돌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창작의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좀 상업성에 대한 부끄럽지 않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학이 너무 소중하고 이제 너무 우아해 보이는 장르니까 이제 대놓고 팔지 않는 작가들이 많고 이제 팔더라도 상업적인 부분을 좀 뒤에 두거나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 고민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느끼는데 사실 저는 상술이라는 게 너무 멋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을 빼내는 기술이라는 게 진짜 너무 대단한 기술이잖아요. 가능하면 아름답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고민할 때 제일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는 그렇게 통통 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앞에 두 분께 마이크 전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기쁩니다. 제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이게 제가 있는 곳에 가면 동생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기가 죽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너무 잘 보이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해줄 수 있는 한마디가 언니로서 있을지 작가님 두 분의 시야로서 있을지가 제일 궁금했고 그리고 이거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뭐 작가는 아니지만 두려움 없이 글을 용감하게 계속해서 쓰는 법 그냥 간단하게 궁금합니다. 같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또 어렵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주눅든 사람에게 이걸 주눅들지 않게 마음을 펴게 하고 싶은 마음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고운 마음이라서 네. 근데 어쩌죠? 저도 주눅이 들어있어서 맞아요. 지금 거의 40인데
근데 또 저는 주눅 들어본 사람이 주눅 든 사람 잘 위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해주신 독자님 주눅 들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그게 막 애써 너가 최고고 너가 진짜 잘할 수 있고 이런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냥 사실 같이 찐따가 되는 편안함도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너 겁쟁이여서 그런 거 못했구나. 사실 나도 거기 가서 그런 말 못해라고 할 때 같이 낄낄대는 그 즐거움이 또 있는 것 같고, 되게 별로 멋지지 않는 우리의 웃긴 순간들을 공유하는 재미가 우정의 백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괜히 고민을 한가득 끌고 갔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고민을 안고 갔더니 친구가 이러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상하게 안심되잖아요. 아, 생각해보니까 아까 이원의 최애였던 고상하고 천박하게 서간집이 주눅 든 사람들 둘이 나누는 최고의 명저거든요. 아마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고. 좋아하세요? 거기 보면 계속 주눅 들어 있잖아요, 둘이. 근데 진짜 최고의 위로만을 주고받으니까 다시 읽는 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소중한 것 같아요. 귀엽고 내가 취약해져도 되는 언니한테 가서 그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취약해져 본 사람들이 다른 취약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글 두려움 없이 쓰는 법은 사실 저 너무 두려워요. 지금 글 쓰기는 두려운 일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활자로 남고 뭐 발을 뺄 수 없이 이슬아가 썼다고 하니까 정말 뭐 부끄러움밖에 없는 과거가 되기 좋으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계속 써나가야 나아질 수 있으니까 좀 기세 좋게 쓸 필요는 있다고 느껴서 기세 어떻게 기세를 좋게 쓰죠? 저는 그 검은고 음악을 들으면서 쓰면 기세가 좋아지더라고요. 네, 되게 이런 실용적인 조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 유튜브에서 검은고 산조라고 치면 다양한 노래들이 뭐 희모리, 자진모리, 종종모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머리를 좋아하세요? 저 휘모리를 좋아합니다. 아, 휘머리. 그 조선의 얼과 한이 내 안에 스며들면서 지금 한 2, 3년 욕먹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용기를 다음 주는 것 책에 같습니다. 잘 쓰면 된다. 맞습니다. 잘 만회하면 된다. 근데 언제나 다음 기회가 음.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15권의 책을 쓰게 된 거군요. 저는 쓰다가 이렇게 너무 막히고 이렇게 몸이 경직된 채로 쓰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좋으면 그냥 안 쓰지. 안 좋으면 그냥 버리는 원고야. 이렇게 생각하고 쓸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희 둘 다 쇼미더머니 보는 게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맞네요. 이렇게 쇼미 보면 저희도 그냥 막 써도 될 것 같은 자신감이 들어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쇼미 보는 거. 그래서 쓰다가 막히면 요새는 예 이러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 이렇게 외쳐보세요. 차마 그것을 여기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앞에 분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사적인 질문일 수는 있는데 저는 좀 감정을 좀 다양하게 느끼는 대상이 좀 배우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감정 중에도 좀 많이 억누르려고 하는 감정이 질투심인데 저는 다른 분야를 같이 일하고 있음에도 남편한테 가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는데 두 분은 같은 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질투나 아니면 그런 감정들을 느끼실 때 그런 신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 어떻게 좀 풀어가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정말 속 좁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저희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 또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하찮은 대답일 것 같아 벌써 짜증나는데 그 이원의 여러 가지 미덕이 있지만 저는 그 이원의 기초 대사량이 가장 질투나는 것 같아요. 타고나기를 체지방이 적고 그 골격 근량이 많아서 정말 많이 먹어도 정말 항상 날씬하거든요. 저도 열심히 했어요, 운동.
저는 진짜 일반인 치고도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마르기 어려운 체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날 때가 많아. 진짜 저 녀석은 인생에서 절제를 하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특히 음식을 절제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렇게 열이 받곤 하고요. 그건 이제 좀 표면적인 거고 좀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코어를 질투하는 부분은 이원은 그 타고나기를 좀 느긋하고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온화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조차 말을 나쁘게 하는데 되게 한계가 있는 사람이어서 그 반대의 상황, 제가 상황이 나쁠 때 말을 굉장히 나쁘게 했을 때 그의 인품에 비해서 제 인품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나는 그러니까 상대가 상처받으라고 하는 말을 사실 배우자끼리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한다는 게 정말 멋있고 또 내 배우자라서 좋지만 한편 난 정말 누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말 그렇게 세게 안 하시잖아요. 감사해요. 지금도 보듬어줘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이건 근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은데 그 배우자가 그냥 나에 비해 그냥 본질적으로 어떤 면이 굉장히 뛰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처음에 좌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와 세상에 허약하고 허술한 작가들도 많은데 이 뛰어난 사람과 만나니까 나의 속도도 너무 느린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도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잠깐 동안은 스라 작가의 생산량 그의 미친 퍼포먼스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인정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다리 찢어져서 죽을 것 같다. 안 되겠다. 정말로 저랑 똑같이 일과를 하신다면 치질에 걸리실 수 있어요. 피곤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한번 따라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 매일 크로스핏에 가던 시절이 있거든요. 가서 이런 말 죄송하지만 우통을 깐 남자들과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더 강해져서 매번 돌아오는데 이거 좀 문제다. 나도 조금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크로스핏을 끊었거든요. 끊었고 이제 사흘 정도 다녔는데 병이 나서 그 이후로는 다니기 어려웠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어떤 부분 질투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조바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지만 정말 쉴 기회도 많지 않으시니까 그냥 누리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 죄책감 버리시면 지금 이 자리에 서녀도서관에 버리고 가세요. 죄책감. 더 크고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러나 보다. 일도 안 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오실 수 있었던 거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저는 남편분보다 지금 선생님이 더 부러워요. 넘어갈까요? 네. 네. 다른 질문도 여기 맨 앞에 드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작가님 두 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아직 24살이라서 성인이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면서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뭔가 학생 때랑은 다르게 성인이 되고 나니까 하염없이 척추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학생 때는 학교의 규칙이나 그런 사회에서
정해주는 가이드에 따라서 내가 잘 걸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성인이 되다 보니까 뭔가 선택지도 많은 것 같고 내가 나의 자신을 잘 보듬어주지 않으면 이게 언제라도 이렇게 클레이처럼 녹아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가님 두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뭔가 척추가 꼿꼿하시고 그 심지가 단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참 그분을 닮고 싶다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어서 혹시 두 분의 그런 꼿꼿한 심지를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라테스. 척추가 흘러내리는 느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허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더 이제 약해지기도 하니까 그 정서적 코어 말고 실제 코어도 꼭 같이 돌보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취약하고 이상한 날이 많지만 적어도 우리 삶에 가이드가 없다는 걸 너무 행복하게 즐길 만큼은 단단해진 건가? 그런 생각을 질문 들으면서 했었어요. 저는 아직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학교 때 네. 생각하면 학교를 제일 힘들어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가이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른이 될수록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 10대를 돌아가야 한다면 지금보다 10대가 훨씬 힘들다고 느낄 정도로 아마 살면 살수록 사는 게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뭔가 누구에게나 그 삶이라는 게 그냥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해요. 꼭 24살이어서가 아니라 34살도 어쨌든 자기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원칙 삼게 되잖아요. 그 원칙을 발견하면 그 이후에 그것을 중심 삼아서 척추 삼아서 이제 살아가게 되잖아요. 척추라는 말이 되게 웃기네. 중심 삼아서 살아가게 되지만 사람은 그 시절마다 그에게 중요한 것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지키고 싶은 방식도 계속 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사실은 우리가 내 삶 안에 세운 기둥들을 수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요즘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나한테 굉장히 단단했던 나무 같았던 어떤 중요한 나의 부분들이 지나고 보니 부끄럽거나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거나 그런 변화들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는 그냥 필연적으로 그 기둥을 계속 옮기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게 말하면 계속 유연하게 변화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저는 그 24살 때가 가장 도서관 많이 다녔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뭐 읽고 나서 뭐 읽었는지 까먹으면 아까우니까 뭐 읽었는지 그리고 대략 어떤 생각 들었는지 정말 짧게는 한 줄부터 길게는 정말 길게까지 남겨놨었거든요. 그때는 저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확실한 건 내가 읽은 거밖에 없으니까 독서 노트 썼었는데 그 글을 어디서 쓸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보물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쓴 독서 노트를 뭐 출판할 수 있는 퀄리티도 아니고 근데 그냥 너무 사적이죠. 그쵸. 근데 그냥 그때 읽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뭔가 어떠한 기둥이 내 안에 됐구나. 근데 그건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정말 마음에 드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는 순간에도 그냥 툭툭 튀어나와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읽어서 쌓은 것은. 그래서 진짜 뭐 원하는 책 읽으셨으면 좋겠고 아무도 시키지 않는다는 게 사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책도 그냥 읽어야 될 것 같은 거 말고 진짜 재밌는 것만 골라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만화책만 읽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작가놈들 어떡하지? 이 책은 너무 좋으니까. 심지를 찾는 이야기인데 책 글쎄. 읽으라고. 책 많은 심지가.
그 지금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거나 지금 중요했으면 좋겠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그냥 내 기둥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걸 내 원칙으로 할래. 그렇게 품고 그것을 이제 키우다가 아닌 것 같아. 아니면 조금 깎아야 될 것 같아. 그럼 전정도 하고 대체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러고 있어서요 아직. 네,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까 여기 손 들어주셨어가지고 어디였더라? 왼쪽. 아 여기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눈을 맞추는 시간이 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재작년에 도서전에 갔을 때 작가님들 뵈고 이제 작년에도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에서도 그 2층에서 이헌 작가님 전시회 같은 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아는 척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이렇게 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은 용기를 내서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인사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뭔가를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 저는 직장인이라 가끔 이제 시간이 나면 이렇게 카페나 집에서 이렇게 노트북을 켜고 뭐를 이렇게 끄적끄적 적는 시간이 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쇼츠나 아까 쇼미더머니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평소에 일하는 앉아서 쓰는 시간에 잡념을 어떻게 또 정리하고 또 집중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글 쓰는 사람들 너무 힘들다.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군요. 근데 돈이 걸린 마감이 없는데 그 잡념을 걷어내기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돈이 걸려도 힘든데.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쇼미도 볼 수 있고 쇼츠도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안 썼는데 독촉하는 사람도 없다면 사실상 지키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불가능하다. 아닙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혼자만의 약속일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글을 수련하지 않고 어쨌든 마감이 있는 스승과 동료 그 글방에 다닌 것도 이번 주에 안 써가면 정말 그 개쪽을 당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지해서 사실은 써서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정말 혼자서 쓰고 싶을 때만 쓴다면 한 달에 한 편의 글 정도 완성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돈이 걸린 약속 혹은 신의 혹은 쪽팔림이 걸린 약속 속에서 마감하시면 폭발적인 속도로 생산량과 또 필력도 같이 는다고 저는 생각. 네, 아닙니다. 어쨌든 전시회도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저렇게 독서도 하시는 걸 보면 그 열의가 되게 크신데 그 자리에서 인사를 못 하고 돌아가셨다는데 저희가 꽂혀서 약간 저랑 비슷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글방에 다니면서 동료를 만나면 가장 좋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런 것이 당장 부담스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내가 신뢰하는 한 사람, 내 글을 보여주고 싶은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이날 용기를 내서 보내봐야지. 그 나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셀프 마감일을 정해놓고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그 잡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쓸 때는 물리적으로 휴대폰 호텔에 넣어놓고 저희로부터 먼데 우선 보관하면서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쓰다가 너무너무 잡념 때문에 쓰기가 괴로울 때는 이건 아무데서나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스쿼트를 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활기가 싹 올라오면서 네. 좋은 생각 나는. 네. 근데 어쨌든
제일 첫 번째로 내 글을 읽는 독자는 나니까 좀 내 눈에 보기에도 재밌는 문장을 향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쓴 문장이 되게 맛있는 음식이랑 비슷할 때 많은 것 같은데 막 쇼츠 어쩌고저쩌고 되게 우리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보는 건 맛있는데 내가 생산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는 되게 맛없는 거 쓸 때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먹이고 싶은 마음으로 문장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먹을 사람은 나니까 나한테 맛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자. 보기에 좋은 것으로. 네, 음, 그렇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한 분 정도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이렇게 네. 네, 두 분 할까요? 네. 여기 앞에 먼저.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문이 있지만 한 가지 하면은 저는 우선 회사에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북치고 잔치고라고. 북치고 잔치고 일명 줄여서 북잔치라고. 북도 치고 잔도 치는 그런 Cheers. 뭐 치얼스든 커피 잔이든 네. 북치고 잔치고를 회사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책을 안 읽어요. 산업 실험 이렇게 엿듣게는 이럴 때 뭐 한대요 다들 책 안 읽고. 책을 읽는 사람과 안 읽는 사람이 극명히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뭐 요리책을 기초로 한 당근 라페 만들기 뭐 이런 당근 이벤트도 라페요? 네 당근 라페를 만들기 위해서 어. 책을 인용한 거죠. 어. 그렇게 이제 책을 좀 더 이제 가까이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책을 읽지 않는 아니면 가까이 하고 싶지만 항상 멀리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 어. 혹시 아시나요? 일단 울고 싶네요. 제가 어쨌든 현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와중에도 회사에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의 존재가 정말 근데 꽤 설득력이 있어요. 큐레이션이나 이런 독서 웃기고 방향이. 잔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독자가 어떤 책을 완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감인 것 같거든요. 이제 이 책을 펼쳐서 내가 끝까지 읽기까지 이 얘기는 내가 좀 알아 혹은 이해할 수 있어 꽤나 헤아릴 수 있어라는 마음이 특히 독서 초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모르겠는데 누가 읽어야 돼서 읽는 건데 진짜 뭔 소리야 이 마음으로 수많은 쾌락을 이기고 끝까지 읽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라 그 사실 당근 라페는 유튜브로 하면 더 좋거든요. 그 진짜 짧아도 되니까 저는 오히려 진짜 그 문학이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림책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분량이 짧게 가고 저는 그래서 만화책으로 혹은 그래픽 노블로 시작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신나게 그 끝장까지 도착하게 하는 감각을 먼저 떠먹여 준 다음에 점점 두꺼운 책으로 데려와야지 처음부터 데미안 막 이러면 아무도 안 읽으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나름대로 전략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인기 있는 책이 뭐였나요? 말씀하신 데미안을 예. 아직도 펼쳐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노래 쓰셨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을 간다거나 점심시간에 뭐 되게 요런 열심히. 너무 훌륭하신. 콘텐츠를 짜느라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안 읽는 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이런 말이 나오나요? 노래방만 가면 되지 왜 읽고 노래방 가야 되냐 번거롭다라는. 그게 제 고민이었어서 우선은 그림책으로 좀 더 이제 방향성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출판계에서 맞아요. 모셔야 되는 분이시네요. 네. 맞아요. 콘텐츠까지 따로 짜시는. 근데 그 혼자 있을 때 읽는 것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퇴근하고 또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야기했던 그런 짧은 책을 만나서 다 같이 읽는 시간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의 책으로 같이. 꼭 완독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다 같이
뭐랄까요? 독서하고 있는 그 시간을 다 같이 조금 공동체로서 약간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나에게 이질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진입하기 쉬운 더 넓은 문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집도 괜찮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나중에 혹시 또 어디서 뵙게 되면 북지구 잔치구의 근황을 또 들려주세요. 잔치 화이팅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어디셨죠? 네, 아까 저기 뒤에.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이랑 좀 연관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도 한창 좀 뭔가 자신감이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회사 생활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좀 글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제가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는 지인 10명한테 매주 목요일에 내가 글을 보내겠다 해서 이렇게 글을 보내는 거를 한 2년 정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1년 정도 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계속 이게 쓰고 싶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꺼려지는 것 중에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게으름도 있기는 하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생각 드는 게,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이 글을 일주일에 한 편씩 쓰는 거면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뭔가 상황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쓴 글이 좀 대다수가 많았었고, 혹시 이게 상대방한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고, 아니면 뭐 저만의 생각이더라도 이 내 지인이 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라고 놀랄 수도 있을 것 같다. 뭔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발칙한 생각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해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점점 고민이 많아지면서 솔직해지지 못하고 솔직한 글이 안 나오니까 점점 저도 좀 놓아버리게 됐었거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글을 썼을 때 뭔가 대중의 뭔가 비판이나 막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는 게 되게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선 작가님들이 어떻게 뭔가 대처나 진행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에세이 장르에서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소설로 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특히 이것을 섬세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가지고 활동하는 작가들은 너무 큰 타격 속에서 진짜 활동을 중지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작가로 데뷔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쨌든 내 글 때문에 주변의 관계를 해치고 싶지 않으신 마음 너무 이해하고요. 저도 대중의 비판만큼 무엇보다 더 두려운 게, 내가 글로 잘 소개하고 싶었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글 때문에 나한테 너무 실망해서 등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에세이를 쓰다 보면 그런 위험에 크고 작게 처하게 되고,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경험 같은 거를 작가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인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적겠죠. 아무래도 좀 픽션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주변인들이 특정할 수 있게 쓸 경우에는 전 허락을 무조건 받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 허락을 받지 않았던 시대의 글쓰기가 훨씬 재밌고 자유롭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민감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시기라서, 허락을 받고 쓰고, 만약에 책으로 내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발행, 뭐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라도 허락을 받는 편이 가장 안전하다고는 생각하고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런 저항의 마음도 있죠. 우리가 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낀 건 이렇게 썼는데 그걸 당신이 다 제한할 수는 없지 않나요? 왜냐면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묻고 싶지만 활동하는 작가는 훨씬 까다롭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라는 걸 허락을 받으려면 평소에 그에게 아주 많이 잘해드려야 됩니다. 관계를 아주 잘 쌓고 글 바깥에서 성심성의껏 글을 모셔야 이야기를 겨우 허락해줄까 말까이기 때문에, 문장을 조금 잘못 썼더라도 얘가 나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는 걸 믿게 하려면 평소의 우정의 기반이 몇 년씩 깊어야 그게 가능한 거라서,
우정과 사랑에 시간을 많이 쏟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에세이라는 것이 특히 분량도 그렇고 쓰다 보면 계속해서 피로감이 좀 있잖아요. 비슷한 형식의 어떤 글들을 써나가다 보면 그것이 내 안에서 이제 낡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완전히 허구의 인물을 데려오는 거 좋더라고요. 주변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섬세하게 다루고 쓰되 내 이야기에는 완전히 허구적인 요소로 채워지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지 일기가 아니야. 이것은 여러 인물이 들어와서 공존하는 하나의 또 다른 공간이야. 그것을 내 자신이 먼저 잘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를테면 좀 이상한 얘기지만 주변인들이 이제 같이 존재했던 공간에 내가 아주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뭐 배우랄지 라이언 고슬링이 갑자기 그 공간에 온달지 아니면 나를 굉장히 흔들어 두었던 어떤 소설 속의 인물을 그 공간에 배치하는 것만으로 갑자기 이야기의 판도가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야기 앞에서의 내 자세도 되게 고쳐잡게 되고 속력도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글쓰기 안에서 새로 파생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자와 가구와 인물과 그런 것들을 막 동원하면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지원해도 된다는 게 글쓰기의 장점이고 에세이에서도 저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원의 시를 봐도 어떤 시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서 그의 인생을 관찰한 제가 뭔가 감히 이 시의 레시피를 분석할 수 있다면 아 이거는 누구 30% 누구 30% 그리고 이원의 허구 40%가 들어간 시구나라고 뭔가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좀 이제 배합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센스와 정도 조절이 이제 작가의 저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너무 발칙하지는 않지만이라고 아까 부연하셨는데 저는 발칙한 이야기도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이고 또 이야기가 좋기 때문에. 네. 어, 시간이 벌써 1시간 50분이 다 됐는데요. 네. 그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느긋하신 분. 계속 붙잡게 되네요. 저희가 안내가 나왔겠지만 사인회가 오늘 없다는 점을 안내 받으셨지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분들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들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쓰고 계신 분들 너무 응원하고요. 네. 인사할까요? 네. 사실 그 어쨌든 금요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었는데 요즘 연재 중이신 것이잖아요, 맞죠? 네, 연재 중이라 사실은 구독해야 받아볼 수 있는 것이지만 혹시 이 자리에 구독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원혜 씨,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어서 와주신 거니까 저도 무언가 드리고 싶어서 시로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 최근에 그 연재로 내 아내 어린이에게라는 제목으로 시를 월수금 배달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보내드린 시죠. 네. 이번 주말까지 구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강연 끝나고 보내야 돼서 사실 연재 중에 좋은 사회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기쁨이죠. 그러면 이 시를 끝으로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음악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만 받겠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들어주세요. 미끄럼틀 존 이환. 나는 5살이다. 뭐든 잘 먹는다. 우리 동네에는 식당이 많다. 엄마는 거기서 먹는 파스타와 샐러드를 좋아하지만 나랑은 못 간다. 사장님은 나를 키즈라고 부른다. 어떤 사장님은 나를 어린이분이라고 부른다. 죄송하지만 어린이분은 입장이 안 되세요.
어른분만 있는 가게는 의자가 높아서 앞으로 꼬꾸라진다. 어제 놀이터에서 어른분이 미끄럼틀 위로 공중공중 올라왔다. 사장님 죄송해요. 어른분은 이용이 어려우세요. 미지야 괜찮아. 저분들도 언젠가 전부 5살이었어. 엄마도 너무 작아서 부끄러웠던 적 있어요. 7살이 되면 저 식당에 갈 수 있어요? 엄마의 대답이 오래 걸려서 나는 제일 높은 그네에 올라 힘껏 타다 뛰어내렸다. 뛰었을 뿐인데 갑자기 아무 식당에나 갈 수 있게 되었다. 혼자 비행기도 타고 복권을 사고 영화관에 가고 와인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네에서 내렸을 뿐인데 이토록 많은 게 달라지다니. 아무도 나를 혼내거나 멈추지 않았다. 미끄럼틀 꼭대기에서는 어른도 어린이도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엄마도 갑자기 너무 커버려서 곤란했던 적 있어요? 70이 되면 우리 거기서 다시 만나게 돼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가 너무 좋네요.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저녁 드시기를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